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고용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디즈니 등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에 힘입어서 올라줬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치면서 11,00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역시나 S&P 500 지수도 4거래일 연속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ADP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민간 부문 고용은 16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에서 전망했던 100만 명 증가에 한참이나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수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7월 들어서는 상황이 악화한 것이 지표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지표들은 좀 다소 좋았는데요. 미국의 지난 7월 서비스업 업황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58.1을 기록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6월 무역 적자는 50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7% 넘게 감소한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많은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시장은 올라줬는데요. 지난 주말부터죠. 미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전주와 비교해서 줄었고요.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보도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억 회 분량을 약 10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 정부와 이미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이 모더나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가격을 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에 이날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아준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CVS와 월트 디즈니 등이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큰 폭으로 올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불안 요인들은 여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부양책을 두고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 다행히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주당 400달러를 추가 수당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이제는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은 미중 갈등이겠죠. 최근 틱톡 등을 비롯한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을 두고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 양국은 오는 15일에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 갈등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1.4% 가까이 오르면서 27,20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11,0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2포인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0.5% 넘게 올라서 1,99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0.6% 넘게 올라서 3,32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2월 고점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면서 시장은 모두 올라줬습니다. 이날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잠재적으로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크게 부진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금요일에 발표가 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희석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서비스업 지표가 좀 호조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고 여기에 또 코로나19 백신 공급 소식 등이 결국은 이 같은 잠재적인 악재를 상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백악관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재정부양 법안 합의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파르탄 캐피털이란 이 기관에서 오늘 이 내보낸 그런 코멘트에 굉장히 좀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양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 이상의 실적이 결국은 증시 랠리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근간은 관대한 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랠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5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값 상승을 또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금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의 경우에는 실질 금리를 역축으로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금리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자가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굳이 이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자산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가 금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이 금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금값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1.5% 넘게 올라서 2,052.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게 오른 채 선물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 사실 장중한 때 바로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43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승폭은 좀 되돌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7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깜짝 감소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았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일에 비해서는 거의 10%가량 올랐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백악관과 민주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에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55%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6% 정도 하락해서 92.83까지 내려간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1984년 이후 무려 8차례, 그리고 총 적중률 89%로 미국 대선의 승리자를 예측해서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이 11월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이 가능성을 예측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릭트먼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자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는 여론조사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과 반하는 트럼프의 승리를 정확히 점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여론조사 기관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선거를 마치 경마처럼 치부를 한다. 하지만은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고 공약보다는 현재 집권 여당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본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의 이 예측 모델을 한번 보면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 불안, 그리고 외교, 집권당 입지 등의 13가지 명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6개 이상의 이 거짓이 나온다면 재선에 좀 실패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정당 입지, 장단기 경제, 그리고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 그리고 재임 대통령의 카리스마라는 7개 명제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릭트먼 역사학자는 트럼프가 패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예상을 한 대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우리는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은 릭트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연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도 있죠. 하지만은 승자 예측에는 개인 선호도가 반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어떤 세상을 이 학자가 꿈꾸고 있느냐. 일단은 미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신고립주의에서 좀 탈피한 외교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다. 이민 정책 등에서도 역시 화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격차 같은 경우에는 한 7.4%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로 좀 좁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미국 대선은 지지율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도 우려했던 게 바이든 당선 리스크인데요. 이 당선 리스크가 최근에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일면서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에 이 바이든의 승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을 때는
증세라든지 아니면은 반기업 정책 등에 의해서 좀 큰일 날 것처럼 증시가 반응을 했고 전문가들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겠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좀 잠잠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UB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법인세 인상도 결국은 경기 부양에 활용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집중하는 것은 증시 입장에서도 호재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BW라는 기관에서도 이 증시 전반의 최근의 강세, 다만 은행주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좀 시사할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권이 대형 은행권에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요. 공화당 상원 의원 16명이 25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산업에 대한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항공주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9% 상승했고요. 보잉도 5% 올랐고 그 나머지 항공주들도 크게 오른 채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항공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료된다면 여전히 아직 항공 수요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잘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에 직원들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에 앞둔 한 100일 전쯤부터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미 이 내용들은 많이 나왔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합쳐서 해고하겠다고 밝힌 직원의 수가 총 6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6만 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 행동에 나섰다고 로이터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250억 달러 규모의 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앞으로 6개월간 확대가 됩니다. 9월 말에 이것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6개월을 더하면 이게 확대가 된다면 내년 3월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의 6개월 이 연장 프로그램에 대한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27일에 이 하원에서는 하원에서는 이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195명과 공화당 의원 28명, 민주, 공화 총 합쳐서 하원에서만 220명 정도의 이미 지지를 받았던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일단 그 팀장님, 이번에 발표됐던 그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항공업계 지원 방안,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공화당 측과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4차례 재정 부양을 했죠. 그러면서 2.8조 달러를 지출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이 4차례 재정 부양 이후에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안간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캡을 씌우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항공업계 지원 방안에 좀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 의미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양보를 좀 해서 재정 부양 합의에 좀 더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업계를 결국은 살리는 것이 제조업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좀 치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잉과 관련된 기업만 하더라도 수백만 개, 그리고 이 고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를 일단은 살려서 경제 뿌리를 좀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도 올라줬던 금인데요. 이 금값이 지난 201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연일 이렇게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사람들은 금을 찾는데 사실 이 CNBC에서 분석한 결과 금보다는 은이 더 빛나는 투자처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값은 이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이 최근에 가중이 되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32%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값을 함께 본다면 은값 역시 올해 들어 30% 넘게 오르는 그런 급등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도이치방크 전문가는 은 시세의 상승세가 금의 상승세를 뛰어넘을 것이다, 오버테이크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산업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업 용도가 높은 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이 기대가 될수록 앞으로 은을 더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또 11월 대선 또한 은값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녹색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은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금과 은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은값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과 은의 좀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용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을 확보한다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은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수요와도 좀 밀접하게 관련된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최근에 금값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은값 전망 역시도 좀 상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값의 좀 상승분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신중론도 존재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은값의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산업 수요가 좀 반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에 과거보다는 금속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꼬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좀 혼재된 분석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기업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니콜라의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 실망한 그 실망감에 이날 니콜라는 급락했습니다. 리봉고가 텔러독이 주당 11달러를 얹어서 인수를 하겠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이 미국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니콜라인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2의 테슬라 또는 테슬라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전기 트럭 그리고 수소 트럭 업체죠. 니콜라가 IPO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반응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4일 이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죠. 근데 분기 순손실이 8,660만 달러로 나오면서 YOY 기준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갭 기준 EPS도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이 부진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한때 마이너스 17%의 주가 상승률을 좀 야기한 것은 이같이 좀 부진한 실적보다는 불투명한 향후 사업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해석이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측에서는 이 팬데믹에 따라서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세미트럭 트레 모델이 예정대로 4분기에 생산이 개시될 것이다라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미트럭의 고객사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픽업 트럭 배저와 관련된 언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좀 실망감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했던 JP모건에서는 이게 다냐라고 CEO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CEO는 발표 내용보다도 현재 진행 내용이 훨씬 많다라는 좀 애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코엔이라는 IB 역시도 제품 출시와 관련된 타임라인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니콜라는 또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적 발표된 이후 이 주요 투자 의견들은 니콜라에 대해서 어떨까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예탁결제원 자료를 따르면은 해외 주식 보유 규모, 그러니까 산 규모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규모를 봤을 때 34위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위입니다. 즉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이벤트에서 좀 가시성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요소는 분명히 좀 위험 요소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일부 매수 의견도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45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EM 파트너사나 대형 고객사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 결국은 이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코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 시에 이 유통주식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있었고 주가가 하락했다. 하지만은 장기 포텐셜에 주목을 한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모멘텀 콜을 재차 제시를 했는데 어제 발표에서는 없었지만은 곧 중요한 마일스톤 달성이 좀 발표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장 초기에는 사실 안정된 흐름을 좀 보기가 힘든데요. 상장 초기 실적 발표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 심화는 사실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 오늘 니콜라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상장에 힘입어서 오늘 상장에 힘입어서 대박이 난 쇼피파이의 라이벌 업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빅커머스라는 회사가 오늘 좀 상장을 했고 첫 거래를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쇼피파이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티커가 BIGC거든요. 근데 첫 거래일부터 한때 292%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높은 변동성 때문에 또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니콜라를 보든 빅커머스를 보듯이 상장 초기 기업들 그리고 특히 적자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항상 안고 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원격 의료와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핫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주식을 꼽자면 텔라독과 리봉고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합병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합병 소식과 함께 통상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는 떨어져도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통은 보이거든요. 근데 지난 밤 사이에는 두 기업 모두 주가가 꽤 크게 떨어져서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텔라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텔라독이 리봉고를 100% 흡수 합병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텔라독이 185억 달러의 리봉고를 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리봉고가 얼마길래 185억 달러를 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8월 4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 리봉고의 시가총액은 144억 달러입니다. 144억짜리를 텔라독은 185억 달러나 40억 달러 정도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사실 이 리봉고의 주주들은 인수합병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리봉고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텔라독 0.59주 플러스 거기다가 현금 11.33달러를 얹어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원래 리봉고의 주가가 한 11달러 정도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17달러 정도 하락한 채 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겠지만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워낙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이 리봉고는 올해 들어서만 5배 올랐고요. 텔라독은 올해 들어서만 거의 2배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차익 실현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인수합병 소식으로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좀 개입됐다. 이런 내용도 하는데 차익거래라고 하는 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텔라독 한 주당, 그러니까 리봉고 한 주당 텔라독 0.59주에다가 플러스 11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보면 일시적으로 이게 좀 더 비싸지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게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익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무위험 손실을 내는 걸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개입된다면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용을 했다면 이게 오늘의 급락 원인일 것 같다라는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밤 사이에 시장에서는 이 리봉고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놀랐다. 리봉고가 왜 하락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두 기업이 비슷한 업황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두 기업이 합병했을 때 시너지 효과 더불어서 또 왜 하락했는지 한번 꼽아보면 어떨까요? 네, 베리티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합병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가 진일보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또 팬데믹 시국에서 적시에 나온 합병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 솔루션 기업인 텔라독과 그리고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봉고 간에 이 합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보고 많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텔라독이 리봉고를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인식 때문에 특히 텔라독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봉고 입장인데요. 리봉고 주주들 입장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혼자가 낫다라고 좀 인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제 우려가 어떤 이 딜의 완료 가능성을 좀 저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발표 이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 이후에 또 이성을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레이시온 간의 합병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가 이 합병을 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하에 양사의 주가가 모두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 흐름이 이성을 찾은 바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안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 미국의 제약사죠. 존슨앤존슨이 미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그 규모로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당사는 백신의 효과와 안정이 입증이 되면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백신의 가격은 한 회당 1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또 당사는 미국 정부의 2억 회 분량의 백신 매수에 대한 옵션도 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이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 과학 책임자는 백신의 긴급한 사용을 위해서 이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 모더나 측에서는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가격을 경쟁사들이 책정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32에서 37달러로 매기기로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 존슨앤존슨이 10달러에 책정을 한 것과 비교라면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당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대규모 공급 계약이 성사가 되면 회당 가격이 32달러에서 37달러 수준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회사 측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적어도 1차 백신 확산에 있어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이 모더나와 화이자 측은 모두 백신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사의 사측의 이익도 좀 고려를 해서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백신을 통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생산 비용만큼의 비용만 물리겠다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보다는 어떤 매출 성장, 즉 외형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제약사들이 일반인들에게 백신을 고가로 물리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정부와의 공급 계약을 통한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소 좀 상이할 것 같아요. 모더나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생산 비용을 넘는 가격 책정을 좀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이해하실 때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참고로 이 화이자와 정부 간의 공급 계약이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 한 20억 달러 규모였죠. 근데 화이자가 분기 매출이 한 1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들 기업의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될지는 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